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3일 한국 역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이 선포됐었죠. 단 6시간 만에 국회 요구로 종료됐지만 정치적 혼란은 사회와 경제 곳곳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는 숨가쁘게 후폭풍을 극복해내며 코스피 4천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계엄 당시 수준이 1,470원대에 갇혀 있고 이런 원화 절하는 실질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증권부 정원우 기자와 계엄 1년을 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1년 전 그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 비상계엄 선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야간 거래가 진행 중이었던 외환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2월 3일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주간 거래를 1,402원에 마쳤던 환율은 단숨에 1,44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계엄의 충격을 고스란히 그려냈습니다. 외환시장뿐 아니라 열려있던 시장은 모두 충격이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마비됐고 코스피 야간 선물은 5% 이상 급락했으며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ETF 역시 7% 가까운 급락을 연출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길었던 새벽이었습니다. 열리느냐 마느냐 했던 증시는 다행히 그래도 정상 개장했죠. 네, 2.97% 하락한 2,450.76포인트.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던 것은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증시와 채권 등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발표했고 한국은행도 긴급 금통위를 열고 단기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치 리스크에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 주말 1차 탄핵안 처리가 부결이 되면서 다음 주 첫 거래일 코스피는 2.78% 폭락하면서 2,360.18선까지 떨어집니다. 12월 코스피 성적은 마이너스 2.29%, 코스피는 2,399.49로 작년 연말을 초라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계엄이 결정타가 되긴 했지만 작년 11월이면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미 우리 시장 어려운 길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상황이었고 가뜩이나 대외 리스크로 위축된 한국 증시의 계엄이 결정타가 된 것인데요. 길었던 헌재의 탄핵 심판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공백 속에서 얻어맞은 상호관세 폭탄은 계엄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시행한 4월 9일 코스피는 2,284.72까지 떨어집니다. 이후 마침내 대선 국면에 돌입을 했고 6월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계엄 이후 6개월의 정치적 혼란, 새 정부의 코스피 5천 슬로건과 맞물려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라마틱한 성장, 코스피 4천 시대가 개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엄을 극복한 겁니까? 네, 코스피는 지난 11월 3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비상계엄 날 종가보다 지수는 최고 1,700포인트 상승한 것이고요.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는 2,000조 원 수준에서 3,500조 원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만 해도 2,000조 원 초반이었지만 반년 만에 3,5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시총이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국 증시를 보고 있느냐? 외국인들의 코스피 보유 시총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작년 12월 4일 654조 원에서 올해 12월 2일 어제까지 1,156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보유 비율도 32%대에서 35%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코스피만 보면 계엄 여파를 다 씻어내고도 남은 것 같은데 아직 계엄의 여파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잃어버린 6개월의 회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계엄 전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 안팎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계엄 이후 1% 수준으로 반토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분기별 성장률을 보시겠는데요. 1분기 마이너스 0.2%에서 2분기 0.7%, 3분기에는 1.3%로 이제 회복의 속도는 붙고 있지만 회복을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은 계엄의 후폭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환율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치 환율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계엄 이후 치솟았던 환율은 안정이 되나 싶었지만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미 계엄 때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계엄 후 우리 증시의 1년 정원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흔들렸던 외환시장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의 주 요인으로 서학개미가 지목되면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환율도 여전히 1,470원 선 안팎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환율이 유지가 된다면 연평균 환율이 1,400원 선을 돌파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오늘은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달러는 약세를 보였지만 이 환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주간 거래 기준 종가는 전일보다 0.4원 내린 1,468원인데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이 약발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1년 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원화 가치가 급락하며 환율이 1,440원까지 치솟았었죠. 이후 탄핵 국면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며 환율은 한동안 1,400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엔 잠시 안정화되는 듯 했으나 다시 오름세로 전환해 최근엔 1,450원대 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오늘까지 연평균 환율은 1,418원이고요. 작년 1,364원보다 50원 넘게 높습니다. 기존 최고치는 외환위기 당시 1,395원 정도인데요. 연말까지 1,40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이 연평균 환율이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네, 최근엔 환율 상승 원인을 두고 논쟁도 많습니다. 특히 이창용 총재가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불이 붙었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학개미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네, 이창용 총재가 최근 고환율에 대해 최근 환율이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고 그 흐름을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특히 서학개미가 주도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청년층이 쿨하다며 해외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는 건 우려된다고도 말했죠.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며 서학개미에 대한 공감을 표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환율이 오르는 게 서학개미 영향이라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이 같은 당국의 시선에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일기도 했는데요. 실제 수치를 보면 올해 11월까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305억 달러, 지난해 전체 수치의 3배 수준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10월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8.8억 달러 순매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달러 수급 시장에서 서학개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서학개미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겁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서학개미 영향이 분명했던 건 사실이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일반 정부의 해외 주식 투자는 전년 대비 92%, 비금융기업은 74%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일반 정부는 국민연금, 비금융기업은 개인 투자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 금액으로 놓고 봐도 국민연금이 개인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매수한 거고요. 여기에 한미 금리차 문제도 환율을 밀어올리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현재 1.5%포인트 낮은데요. 이 같은 금리 역전은 40개월째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수출 기업들도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플레이어입니다. 수출 기업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수출 기업들도 당분간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하며 필요한 원화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달러 환전은 좀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말경 5대 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은 538억 달러, 10월보다 21% 급증했는데요. 기업들이 대미 투자도 확대되는 데다 환율 불확실성도 커지며 차익 실현보단 달러를 쌓아두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예금은 환율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 기준금리를 따라 적용금리도 높아 원화보다 이자 메리트도 큽니다. 네, 정부의 각종 안정화 조치에도 시장엔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환율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서학개미에 대한 압박만으로 환율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물가마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물가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체감 물가는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이 대통령 발언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현재 환율과 물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물가 상승 배경에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하는 영향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특별 성명을 발표한 자리에서 원화 가치 하락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경제 성장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나쁜 건 경기 침체 중에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종전 정부에서 이번 전반기까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수준이지만 하반기에만 거의 1% 후반대의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점이 물가의 상승 압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 원인과 관련해서 환율과 주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서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물가 관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체로 보면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 외신과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상속세 문제가 거론됐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본질적 개편은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등 세금 제도로 한국 국민이 싱가포르 등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한 외신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상속세제는 매우 논쟁적이라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정의롭냐는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를 안 가고도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불과 석 달 만에 상속세 개편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핵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 사업화 가능성도 오늘 제기됐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남은 과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날 핵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한국이 러시아에서 농축 우라늄을 약 30% 정도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5대5로 동업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민수용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폭넓게 허용받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과 운영 원칙 조정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핵농축 우라늄 사업화를 위해선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이 사업화 가능성을 놓고 한미 간 협의 채널이 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쿠팡에 이어 G마켓에서도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G마켓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손잡고 제도약에 나섰던 상황에서 큰 악재를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취재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번 G마켓 사태는 어쩌다 일어난 겁니까? 쿠팡처럼 배후가 밝혀진 게 있나요? 일단 이번 G마켓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G마켓 고객센터에서 내가 구매한 적이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면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쿠팡이 3,370만 명의 정보 유출을 알린 지난달 29일 얘긴데요. 60여 명이 같은 날, 그것도 비슷한 시간대에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당 피해 금액은 3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인데요. 쿠팡에 비하면 피해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보안에 대해서 민감할 대로 민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태의 본질도 쿠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사전에 등록해 놓은 간편 결제 서비스 비밀번호까지 입력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G마켓 측은 해킹의 흔적은 없었다면서 개인의 명의 도용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이 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아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 선제적으로 신고했다고도 했습니다. 금감원 역시 오늘 긴급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 측이 외부에서 탈취된 계정 정보로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상 진행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마켓은 해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실제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G마켓은 해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마켓에 선을 긋는 건 아무래도 쿠팡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나 이 G마켓은 중국 알리바바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국 이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테니까요. 네, 일단 G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1위인 쿠팡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손을 잡았습니다. 합작법인 그랜드오프스 홀딩스를 설립했고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 합작법인의 초대 이사회 의장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고전을 면치 못하던 G마켓이 부활을 위해서 알리바바와의 동맹을 선택한 겁니다. 쿠팡 사태의 용의자로 중국 국적의 퇴사 직원이 지목되면서 G마켓까지 엮여 중국 이슈로 번지는 점 부담이 됐을 겁니다. 짝퉁이나 유해 물질 이슈로 중국 이커머스, 이른바 C커머스에 대한 불신이 이미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G마켓은 중국 알리바바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고객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도 국내 고객의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쿠팡에 이어 G마켓 사고까지 터지자 온라인에서는 이 보안 문제를 중국과 연관짓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중국 문제로 이슈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보안과 내부 통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의 본질, 중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쿠팡 역시 퇴사한 직원이 고객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쿠팡의 관리 부족이었습니다. 회사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명키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내부자 위협은 전 세계의 보안 사고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유형이라는 설명입니다. 구글 엔지니어가 미성년자 고객의 정보를 단순 호기심으로 열람한 사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또 테슬라에서도 내부자가 제조 공정 데이터를 빼돌리고 소프트웨어 코드를 조작해 생산 시스템이 마비된 사례가 있습니다. G마켓 역시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기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난 2023년 1월 G마켓에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이 사용 완료라고 뜨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겁니다. 당시에도 G마켓은 이번 사례는 해킹이 전혀 아니라면서 도용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쿠팡이나 G마켓의 사고는 개별 기업의 과실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충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중국 문제로 본다. 그러면 사고 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배후다. 증빙 자료들이 다 있어야. 그런 자료가 제시된 적이 없잖아요. G마켓은 잘 모르겠고 쿠팡이 뭐가 문제인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개별 기업의 문제예요. 네, 결국 중국 탓으로 돌리다 보면 정작 본질인 기업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지역으로 꼽고 있는 서리풀 지구 개발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원주택과 비닐하우스 단지가 모여있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입니다. 정부는 축구장 300개가 넘는 면적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 2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용을 거부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곳은 500년 이상 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을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여기서 살려고 이사를 오고 전 재산을 들여서 집을 지어왔어요. 살고 있는 집은 손을 대지 말고 살게 해달라는 거죠. 안 나가요, 저희들은 절대로. 신도가 4천 명이 넘는 성당도 강제 수용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리풀 2지구, 그러니까 성당 그리고 주민들은 거의 다 존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이 아니라 존치를 원한다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주고, 특히 규모가 큰 1지구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예 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의견설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계성에서 결사 반대고요. 사업 자체도 더 반대하고.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을 찬성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였던 지구 지정을 1월로 앞당기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주민들은 소송에 나설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마을 존치 요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집값을 잡기 원하는 대책을 내놓고자 한다라면은 수요 분산책으로 돌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 그린벨트 개발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리풀지구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검토 중인 정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국내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 알지노믹스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상장 후 미국 제약사 릴리와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을 앞세워 항암부터 희귀 질환까지 아우르는 파이프라인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직접 교정하는 기술은 바이오 업계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핵심은 잘못 찍힌 유전자의 오타를 통째로 지우고 올바른 문장으로 갈아 끼우는 기술. DNA를 자르지 않고 RNA 오류를 골라 고치는 RNA 치환 기술력을 앞세운 알지노믹스가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 1호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는 국가 전략기술기업에 한해 기술평가 한 곳 통과만으로도 상장 예비 심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표 파이프라인은 항암 유전자 치료제인 RG001. 지난 5월에는 40자루를 출시한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2조 원에 달하는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릴리가 유전성 난청을 유발하는 복수의 타겟을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저희가 후보 물질까지 만들어주면 임상, 생산, 그다음에 상용까지는 릴리에서 담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이번 기술 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71억 원이 첫 실질 매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첫 매출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상장을 통해 확보할 자금은 연구개발 및 글로벌 임상, 플랫폼 확장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알지노믹스는 총 206만 주를 모집할 예정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17,000원에서 22,500원,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3,098억 원입니다. 올해 바이오 IPO 공모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릴리들과 초격차 특례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갖춘 알지노믹스의 상장 결과는 향후 바이오 기업의 상장 흐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처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다양한 첨단 제조업을 할 줄 아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조업과 산업이 우리의 힘이자 자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